국회 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의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에선 AI 예산과 방송발전기금 배분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용인 수주에서 세 번째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은 여야는 예산 전쟁에 돌입합니다. 국감기간 내내 이어진 공방이 예산 전국에도 계속될지 여야가 집중할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미 관세 합의안에 국회 비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과 에이펙 경주 선언 등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설명 자료가 발표되지 않고 있고 내용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한미 관세 합의안에 대한 국회 비준 여부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관세 합의로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발목 잡기라고 반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양국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MOU 체결이라며 비준 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익이 어떻게 되든 상대방을 발목 잡아서 정치적 이익을 꿰차겠다는 정쟁의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또 성공적인 관세 협상 타결과 에이펙 경주 선언 등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고 이후 합의까지 나왔지만 아직도 합의 내용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100여일이 가까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협상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팩트시트도 안 나오고 MOU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부의 당국자들이 지금 늑대소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데도 투자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게 됐고 원금 회수 후 이익 배분은 미국이 9, 우리나라가 1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관세에서도 기존 0%였던 우리나라가 2.5%였던 일본과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차지했지만 이번에 15%로 같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올해 0%대의 경제성장 위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긴급 추경 덕분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 올랐다며 확장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의 2차 추경에 쓰인 13조 원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선별적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선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간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뒷받침할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농해수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와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을 담았습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렸는데 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더 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가 선정한 7곳만으로는 지역별 특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정책 검증 모델 발굴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특히 아쉽게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추가 선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만 원씩 나눠주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지요?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 다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전형적인 저는 포퓰리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밖에 농해수위는 올해 극심했던 산불 피해와 강원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책과 피해 지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은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배분 문제와 AI 관련 예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회 과방위가 과기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점검했습니다. 방송발전기금 배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는데 민주당은 특정 방송사에 대한 기금 편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방발기금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렇게 퍼주고 있어요. 아리랑 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리랑 국제방송에 110억 원, 국악방송에 47억 원을 편성했는데 40개가 넘는 지역 중소방송에는 50억 원만 편성했다는 겁니다. 특히 6년 동안 방송발전기금이 1,600억 원이나 지급됐다며 두 방송사가 문체부 소관인 만큼 이제는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AI 관련 예산을 정부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GPU를 많이 구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GPU를 적합하게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GPU 구동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전력 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예산도 언급했는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AI 인재 육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정감사 후 여야 지도부는 지역별 현안을 챙기며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을 찾아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충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을 바이오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달 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을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기원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충북 주요 현안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옥천군 추가 선정과 청주공항 활주로, 오송 바이오 산단, 그리고 충북선 고속화 사업 관련 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찾아 바이오 산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K-바이오 도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 용인에서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장 대표가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이후 서울 노원과 마포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행보입니다. 장 대표는 11호 부동산 대책을 두고 길이 막힌다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은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장 대표는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현 정권의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주간 이슈픽 김동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산 전국 728조 원. 네, 어떤 뜻인가요?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끝났고요. 11월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회는 예산 전국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예결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 등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이제 728조 원인데 올해 대비해서 8.1%가 증가한 거죠? 네, 우리나라 예산이요. 이제 드디어 700조 원대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예산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10년 전이죠. 2015년 예산이 375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 매년 증가하면서 2019년에 470조 원 수준에 도달을 했고요. 네.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경기 대응 정책 등을 거치면서 2022년에 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또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은요. 이제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네네. 주식시장이 4,000포인트를 넘으면서 이제 처음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지금 걷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3,900선 아래로 조정을 받고 있긴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제 확장 재정 이제 정책으로 10년 만에 2배 정도 됐네요. 700조 원 시대에 문을 활짝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 좀 배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화면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건복지 고용 부분에 269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다음이 일반 지방 행정의 121조 원, 교육, 국방, R&D 순으로 이제 편성이 그 비중이 돼 있는데요. 특히 연구개발 R&D 부분 예산은요 역대 최대 수준인 19.3%가 증가한 무려 35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예산안에 담은 내년관리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요 이제 109조 정도가 되는데 달리 말하면 세금을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 채무도 만만치 않게 늘게 됐습니다. 네네. 12월 2일에 이제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닌 상황인 거죠? 네, 여야가 이제 이 예산안에 대한 계속 논의를 하게 되고요. 상임위에서 먼저 예비 심사를 거치게 됐고 네. 지금 종합정책 질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소위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또 볼까요? 네, 시정연설 대 보이콧. 네, 풀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통령 연설 중에 이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네.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취임 이후 또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그동안의 행보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의가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다. 그 시정연설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천억 원을 편성을 했고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서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AI에 이제 방점을 찍었다는 이제 말씀인데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연유였는지 들어볼까요? 그 이유는요.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중앙홀에서 그 계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피켓 시위를 들고 시위에 나섰고요. 국회 본청에 이제 들어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대치 전국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세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치기 충돌 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해우 퇴장하는
상황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이런 네. 상황들이 벌어진 사건인데요. 네, 뭐 슬로우 비디오로 반복해서 또 어떤 방송에서 이제 틀기도 하던데 네.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운영위가 어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매우 뜨거운 감자였었죠. 발단은요, 최현일 민주당 의원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설전이 있었고, 이제 여야가 이제 충돌하면서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정회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정회 직후에 이기원 의원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회의를 나가는 도중에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건데요. 네. 송 원내대표가 이 의원과 배를 강하게 부딪혀서 배치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요. 두 의원은 이제 안 풀린 듯한 이제 한 차례 더 강하게 배로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국감을 망치려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자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방해한다고 맞받으면서 두 의원이 몸이 서로 이제 부딪힌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충돌 상황에서 양측의 또 주장이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이제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 폭력 사태 사과라고 주장을 했고, 이 의원은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송 원내대표가 먼저 몸을 던지듯이 부딪혔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감이 재개가 되면서 이 의원이 유감 표명으로 이 상황은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요,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살을 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좀 송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주간 이슈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여야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장 장비와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출하고 추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노후 인프라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지방선거 연대설에 선을 그으며 서울시장 후보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 선거 비용이 40억 원 정도인데 이미 후보로 나가겠다는 예정자가 있다며 개혁신당은 서울시장 후보를 무조건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한 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오 시장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동 척트겔의 몽골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 의장은 많은 몽골인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척트게를 대표는 우 의장의 관심에 감사할 뜻을 밝히고 한국에 머무는 몽골 국민들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해 많은 현안과 민원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전남, 나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방문도 느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의 노력 등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인 만큼 지방분권 개헌 시대를 열기 위해 국회 역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정년 연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고 야당도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회 움직임부터 살펴보시죠.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AI 시대 도래, 국내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등으로 국내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따져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살펴보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지금의 법적 정년 기준으로는 퇴직 후 5년 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정년 연장 논의가 수면 위에 다시 오르자 노동계에서는 연내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단계적 법적 정년 연장을 2025년 내에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년 연장 없이는 노년층의 빈곤 문제, 소득 공백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 65세 정년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선별적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의견 차이는 큰 상황인데요. 경영계는 현행 임금 체계에서 정년만 늘릴 경우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정 조건 아래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한 건데요. 청년 세대 역시 고용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 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청년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내지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사 모두 앞으로 청년 고용에 대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논의해 나가는 어떤 대화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 공백과 청년 고용 문제 해결, 그리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무게추 사이에서 보다 균형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내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자, 오늘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야 스피커 출연자로 합류해 주셨는데요. 네. 국회 방송 출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예전에 뭐 예산 때문에 한번 예산 출연한 때문에. 적이 있었어요. 예산 네. 설명한다고. 아하.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불러줘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뭐 또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 부분도 있고 네네. 또 오늘 대변인으로서 합류하셨으니까 예, 오늘 예.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첫 질문 먼저 드려볼까 하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 마지막 일정이 대통령실 국감이었습니다. 이때 그 김현지 실장 공방으로 아까 저희 주간 이슈픽 코너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그 몸을 부딪히는 그런 상황까지 또 연출되기도 했는데 이 정면 돌파 대신에 여당 측에서는 좀 방어에 나섰다 이런 기미가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겼다 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자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의혹 제기 재탕에만 그쳤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혹 제기 재탕이 아니라요.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소되지 그렇죠. 않았다. 네. 그래서 계속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의혹 하나하나가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카 유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김현지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법카 관련된 기록이 있는 PC를 교체해라 라고 직접 지시한 게 녹취가 나왔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경기도 공무원 이제 신분이던 시절 김지 씨가 그 공무원 신분 시절에 대선 자금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와요. 근데 현직 공무원은요 선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에 중립 의무가 있는 거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 300억 정도를 땡겨와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걔네한테 땡겨와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걔네가 누구냐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6천만 따위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전체 대선 자금을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죠. 김용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죄송합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죠. 이제 그분이 위증 교사를 이제 했었는데 그때 위증 교사를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김희읒한테 가서 논의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김희읒은 김현지 씨밖에 없습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김희읒이 김현지 아니냐로 물어봤더니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현지 씨는 여기서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계속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의혹에 대해서 답을 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안 풀렸으니 끝까지 쫓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니 그런데 이 정면 돌파 대신에 여당 측에서는 방어에 나서면서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좀 얼토당토안한 내용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사람과 뭐 만났다, 인연이 있다,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밝혀라, 어떤 관계냐, 뭐 이런 게 사실은 뭐 확실한 근거도 없고 김미 전 의원과 알고 지냈다 이런 판결문을 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뭔가 믿고 있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법카 관련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윤석열 정부 때도 기소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혐의가 없으니까 기소를 안 당했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범죄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때 했듯이 저희를 뭔가 범죄자로 규명하고 또 검찰의 압수수색 그 이후에 무리한 정치 기소 이러한 루트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달라진 게 있죠. 이제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범죄자라고 외쳐도 압수수색할 친윤 검사들이 없습니다. 좀 꿈을 깨셨으면 좋겠고 어제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모습은요. 김희읒이 김현진이 아니냐. 이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비서실장에게 할 질입니까? 저는 다소 비서실장이면 겸손하고 겸허하게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도 뭐 어느 정도 것이지 전혀 얼토당토하는 의혹을 던지고 그게 무슨 범죄이냐. 아니 범죄자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가만 놔뒀겠습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다 모든 걸 설명하고 있다. 엉뚱한 의혹 제기해봐야 본인들만 망신당한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기소가 된 적도 없고 엉뚱한 의혹이고 혐의 자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히려, 김지호 대변인께서 해주셨는데요. 오히려 정말 김현지 부속실장의 자녀과 가족 그리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각종 성비하적 발언 그리고 가족과 관련한 입에 담지 못할 추문을 허위 사실로 유포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야말로 좀 대통령실에서 직원 보호차 단호하게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답변 짧게 들어볼까요? 지금 뭐 김현지 씨가 범죄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자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의혹이 있으니까 나와서 답변해라라는 게 우리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요,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과 사범 범죄자 맞습니다. 전과 사범이 이미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자 맞죠. 그리고 피고인 것도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된 걸 인데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내란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란 혐의 확정된 것처럼 내란 수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부를 때는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사실인 것처럼 말해도 괜찮고, 국민의힘일 때 얘기할 때는 확정돼야지만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한 주요한 혐의다 아까 얘기한 것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김현지 씨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그림자 실세로서의 권력, 이것이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현지 씨의 거의 빙의돼 가지고 내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두 분을 모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한 분, 그다음에 김현지 비서실장. 그러지 않고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상급자인 것처럼 보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감에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야 스피커는 김주호 대변인과 이준우 대변인 이렇게 두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다른 상임위 등에서 민생에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말 좀 활발하게 뭔가 이야기들이 나눠지긴 했는데 이런 비판받을 만한 이슈들이 좀 다른 이슈들을 다 덮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운영의 장면이 올해 국감의 단면에 보여줬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본래 취지를 잃은 정쟁 국감이다. 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와 있는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의원들이 밤새워서 또 준비를 해왔고 또 보좌진들의 노력까지도 묻혀버렸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국감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여야 대변인께서 각각 좀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두 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대통령실의 부속실장을 주체 사상 운운하며 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희희낙낙하는 모습들, 그리고 국감장에서 화가 난다고 욕설을 하고 옥상으로 따라오라 그러고 일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밖으로 다 회의가 끝나서 나가면 다 나가야지 왜 돌아서서 배치기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육중한 몸매로 나를 어떻게 위해를 가한 것처럼 사과하라. 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과거 윤석열 정권 시절에 용산 출장소로 정말 그 정당으로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게 아닌가.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 역시도 본인 정당들의 어떤 비선 실세로 최순실과 김건희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금거북이 반클리프 목걸이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 그냥 뭐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회에서 16대 국회에서부터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 한 20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이제 1년 국회 생활에 꽃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이제 성과를 그때 다 추수를 해서 이제 뭐랄까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네. 점수를 매겨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기간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요. 정말 많은 의정 활동의 일부만 보도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보도될 때는요. 그게 좀 화제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일상적으로 정책 얘기, 또 예산 얘기, 사업 얘기하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과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의정 활동과 다른 부분을 언론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소리가 크다든가 또는 다툼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배치기를 한다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많이 보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국민들을 보기에는 저렇게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력들이 정말 충실하게 국정감사를 하고요. 아침 10시부터 자정까지 합니다.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방송에 나온 것은 정말 몇 분짜리 보통 방송 뉴스는요. 1분 30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분 30초에 리포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리포트가. 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맞춰서 화제거리가 되는 걸 찾다 보니까 싸우는 모습이 좀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김은지 씨 관련된 거는 증거가 많죠. 녹취록이 일단 있지 않습니까? 문자도 있고요. 김희우 씨가 만나서 논의해봐라. 그리고 대선 자금에서 300억 땡겨와야 된다. 그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PC 그도 치워라. 그 얘기한 것도 녹취도 있고요. 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난동 부를 때 같이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시민 운동하던 분과 함께 옆에 서가지고 공무원들 목을 잡아당기면서 하는 부분도 영상에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그때 시민 활동가였는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을 꼬면서 얘기한 장면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영상과 녹취가 있고 또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 기반해서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김지호, 이준호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은 혹시 방송에서 호흡을 좀 맞춰 보셨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런가요? 네, 티키타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쩐지 오늘 첫 질문부터 좀 호흡이 서로 잘 맞는다. 그리고 좀 티키타카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요새 이준호 대변인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아, 어떤 이유죠? 아니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마시면 그냥 총으로 쏴 죽여도 된다 이런 얘기를 이준호 대변인님 지인분들하고 그냥 많이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말한 적이 없고요. 네, 지금 오늘 코너 끝나고 나서 옥상으로 가서 혹시 배치기라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점잖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서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밑에 가서 대포 한잔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견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감은 끝났고 다음 라운드는 예산안입니다. 예결위 종합질이 이틀째인 오늘도 여야는 728조 슈퍼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원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또 삭감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 과연 어떤 포인트에 각각 집중하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재명 표 예산을 좀 저희가 삭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29조 2천억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 예산도 있습니다. 이건 26조 2천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둘을 합하면 55조 원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728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55조 원 정도, 58조 원인가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딱 이만큼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이 예산과 매우 유사한 금액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표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늘어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좀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에 맞지 않다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가 이걸 주장을 많이 해왔는데 이걸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시행하는 이제 예산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스스로 자력하고 자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종속시키는 예산이라서 이건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고요. 또 하나 지역 상품권. 지역 상품권은 그 지역에 상품권을 줘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이게 사실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정 승수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한국은행 포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 상품권 뿌렸는데 재정 승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재정 순수가 1이 나오면요. 100을 투자해서 100만큼 경제 효과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지역 상품권 뿌렸을 때 재정 승수가 0.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을 뿌렸는데 효과는 0.2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0.8은 어디 갔느냐? 전부 다 빚을 갖거나 자기 주머니 넣는데 저축한 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냉철하게 혈세를 우리가 좀 아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의심이 드는 거는 이 예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대량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선거를 앞두고 쓰는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도 좀 이준호 대변인 말씀을 들으니까 다행인 부분도 어떤 있어요. 지점이죠?
옛날에는요,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이 작당을 해가지고 국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정말 곤두박질시켰는데 이번에 AI 예산하고 R&D 예산은 안 깎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방 소멸되고 있는 또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멸되는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 얘기고 아까 뭐 지역 카페 뭐 그다음에 기본소득 해가지고 승수효과가 적다고 하는데 뭐 저축했다 이런 말씀하는데 지역 카페는 저축이 안 됩니다. 소멸성 그 핀테크 기술이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못 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잘 알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정부 동안 정말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 예산도 늘리자, 저 예산도 늘리자 했는데 정부 예산이 오히려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면 교사로 삼아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민심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팩트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축이 안 된다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 반을 하고 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 가면 당연히 저축이 안 됐죠. 어떻게 하느냐? 깡을 합니다. 깡을 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저축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 R&D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삭감한 R&D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R&D는 민주당이 삭감을 했어요. 왜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조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R&D 삭감한 적도 민주당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AI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AI 내년도에 10조 좀 예산 편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요 5년 동안 30조 원을 AI 투자하겠다 이미 발표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 한 해에 10조 쓰겠다?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또 10조 쓴다는 지금 얘기는 없습니다. 5조 원을 편성할지 3조 원을 편성할지 모릅니다. 근데 내년도에 10조 예산 편성안 가지고 마치 전체 728조 원 중에서 거의 뭐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뭐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국민이 느끼게 오해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728조 원 중에 딱 10조 원 정도면 AI다라는 것을 AI의 그 예산 투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AI 예산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3배나 더 늘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 깎은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뭘 AI 예산만 늘리겠다. 아니 그럼 늘리겠다 발표할 게 아니라 그 전에도 AI 예산을 10조로 하시지 그랬어요. R&D 예산 늘렸으면 우리가 그런 비판합니까?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팩트는 팩트대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이쯤에서 저희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팩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AI를 왜 얘기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젠슨 황 특수예요. AI 스타 AI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화제를 많이 뿌렸습니다. 젠슨화 특수에서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 AI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라고 하기 위해서 10조 원을 억지로 편성한 거다. 제가 장담컨대 내년도에 10조 원 편성 안 합니다. 이거 그만큼 들어갈 인재도 없고요. 그만큼 인프라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네, 젠슨화 특수를 노린 반짝 퍼포먼스 예산 편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랑 내란 일으키지 말고 그 AI 특수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고 저희가 남은 질문이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좀 길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두고도 여야가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그 내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정부 여당 측에선 MOU 형식이기 때문에 특별법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재확인을 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생략하면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냐 국회 비준 필수냐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측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국익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되묻고 싶어요. 조약에 준하는 비준을 하게 되면 그게 조약을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3,500불에 대해서 정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러한 정말 굳은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당리당력이 중요해도 그렇지 MOU를 해서 사실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4년 후, 5년 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집권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또 MOU는 언제든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조약에
근거한 비준을 하라고요? 저는 좀 전략을 가지고 국익이 뭔지부터 좀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방금 이제 되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3,500달러를 지금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지금 협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안 지켜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또는 안 지키고 싶은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입법으로 비준을 하지 말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한 해외 대외 신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과 그러면 비준하거나 협상하려 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국가 신도를 낮추는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 말씀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이유가 크게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 6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가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 체결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법적 근거가 뭐냐면 조약의 체결 비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조약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네네. 조약법 3조에 따르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첫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의무가 바로 이 해당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조항에 해당할 수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관세와 수입되니까 국가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법에 따라서 1조와 3조에 따라서 당연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2011년이죠. 한미 FTA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에서 동의받아서 비준을 거쳤습니다. 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미 관세와 안보 합의 문서는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지 두 사람의 좀 생각을 들어볼까 하는데, 이 당초 예상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게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측의 조선소로 이야기를 했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내 건조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과연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빠르게 될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안보 관련해서는 협상이 다 됐는데 뒤늦게 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에 합의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면은 굉장히 미국 경제 좋아지고 또 본인들의 어떤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계속 하고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걸 만든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미국 조선업 자체가 완벽하게 거의 붕괴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됐을 보다 몇 배의 비용을 더 들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진행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 조선업이라는 게 공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생태계, 그 밑에 하청업체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미국은 제조업 자체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는데 저런 조선업이 성장할 수도 없고 기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국익 그리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미국을 잘 설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설득할 것을 기대하는 건 좋죠. 근데 설득이 과연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워낙 그립감이 세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트럼프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3,500억 불 마치 깎을 것처럼 큰 소리 쳤다가 결국 두 달 뒤에 재협상했는데 한 푼도 못 깎고 3,500 그대로 다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고 한 거, 이게 과연 국내에서 만드는 걸 돌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됩니다. 물론 국내에서 만든다면 좋죠. 우리나라 이제 선박 기술이라든가 특히 군함, 잠수함 같은 거 그걸 전 세계에서 공인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자력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 들어간 연료 에너지, 그것도 물론 이제 미국에서 모듈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주입받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게 영원히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스스로 원자력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필리 조선소를 만들게 되면 필리 조선소는요, 거기는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또
그 이제 뭐죠 상선밖에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선박밖에 안 만든 이제 조선소이기 때문에 군함이라든가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전부 다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지기 원한다는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만들고 잠수함도 여기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가져가라라는 식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우리가 뭐랄까 호응해서 따라간다면 국익에는 사실 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미국만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나라가 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면 꼭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야 스피커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첫 질문부터 계속해서 좀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준우 대변인 오늘 처음으로 합류하셨는데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이런 자리가 왜 이렇게 지금 늦게 찾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평소엔 자주 이렇게 두 분이 하셨지만 예, 그렇죠. 네. 이건 2주에 한 번씩 아니라 매주 네. 매주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 또 국회 방송이니까 정책 위주의 좀 진중한 토론들 좀 많이 들어볼 수 있겠죠? 네네. 네, 어떠셨어요, 김주호 대변인?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인증 대변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예, 아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인증 네, 대변인제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네네네. 그 인증 대변인들이 많이 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네. 좀 주장도 서로 각이 서고 제대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대변인들이 많으니까 널리 네.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또 이준우 대변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네. 유명 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중심이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